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박용수 특검팀과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종결 앞두고 불꽃 튀는 마지막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님 모처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팟캐스트 하면서 좀 뜬다고 오만해졌어요? 아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휴가를 오만으로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지리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도 네. 요즘 또 팟캐스트 데뷔한다고. 예. 이거는 이영경 전 앵커, 예. 그리고 이 양지열 변호사가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저는 그냥 밑반찬처럼 곁들여진 겁니다. 그 팟캐스트 하면 회사 소속사는 있을까요? 어디 소속이세요? 소속사는 이게 이 데마시안이라는 회사가 하는데요. 예. 그게 처음에 전 몰랐는데 예. 거기 대주주가 제가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전국구라는 팟캐스트와 이렇게 예. 결연이 돼 있는. 이미 이제 공룡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봉주 라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니, 봉주 라인은 없어요. 봉 라인. 봉 라인. 아니, 방금 양재열 정말. 변호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예. 양재열 변호사님이 다음 회차부터는 채찍을 들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멋있게 하려고? 아니요. 그럼. 그러니까 이 트래픽을 올려보겠다고. 최영일 교수님이 안 웃길 때마다 채찍을 때리시겠다고. 아니, 근데 진짜 언론사시니까. 지난해 4월 13일 총선 이후에 한 언론인 중견, 거의 이제 회장 가까운 정도의 분을 만났더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론 권력은 팟캐스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4.13 총선은 종편과 팟캐스트의 전쟁에서 팟캐스트의 승리였다. 제가 일단 팟캐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팟캐스트에서 안 불러줘요. 그렇죠, 안 불러주세요. 자,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이 검찰 조사 때, 특검 조사 때와는 달리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예. 저희 준비된 CG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네, 우선 입을 연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식의 해명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일단 특검 조사에서는 경영권 승계 위해 삼성,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것 아닌가 했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재판에서 진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승마 지원한 거 아닌가 했는데 승계 청탁, 경영 승계 청탁을 하고 경영 승계 청탁을 하고 승마 지원한 것 아니냐. 그럼 이제 이거는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청탁, 대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맞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유라 얘기도 없었고 최순실이 누군지도 몰랐고 독대 때 경영 승계 얘기 없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독대 이후에 미전실 대책회의 주재해 승마 지원 지시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꼬리를 자르는 셈인데 회의 주재한 적 없고 지원 지시한 적 없다. 그리고 저 회의는 최지성 부회장이 총괄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독대 이후 미전실 대책회의 주재 저거는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2차 만남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야단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야단 맞고 긴급하게 회의를 주재했는데 회의 주재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최지성 미전실장에게 그룹 현안 보고받은 게 사실 아닌가? 승마 지원 보고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룹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는 진술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특검에서 조사했던 내용과는 지금 완전히 정반대.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검에서 조사할 때의 내용과 그리고 법원에서 진술할 때의 내용이 이렇게 번복됐을 때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러지 않았다는데 사실이 아니라는데 정유라도 몰랐다는데 이건 이제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재판부와 특검은 다 알고 있죠. 당시 상황에서 이들이 진술한 내용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아니면 현재 증인이 아니라 지금 증인들은 그 위증은 만약에 증인으로 나왔으면 위증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 피고인 당사자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해도 이것은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전실이라든가 삼성 관계자들이 나와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고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그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것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호도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당국 변호사님 지금 이제 CG 떴는데요. 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전현직 임원들, 특검팀 주장 이재용 부회장, 정씨 승마 지원 알고 있었고 지시했다. 삼성 쪽 안 보이나요 저기? 아니요, 안 봐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은근 깔때기. 아닙니다. 오만한 게 맞네요. 아까 절대 아니에요. 휴가는 5만으로 다녀오셨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과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삼성에서의 어떤 그 변론 전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변호사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 줄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오만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소개해달라니까요. 지금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특검에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삼성에서 세 군데에 있습니다. 재단에다가 먼저 했고요. K재단,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게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유라에게 독일에 날아가서 삼성이 직접 한 20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계약을 비덱스포츠죠. 예. 200억 원 정도의 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8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말을 사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16억 원 정도 되는 장시호.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다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 사실 자체는 부인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인데 특검에서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뇌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뇌물의 성격을 띠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입증을 해야겠는가라고 한다면 뇌물을 준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물의 이유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유인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임원들. 그리고 무엇을 보고 그러면 최순실한테 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언제 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는가를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입니다. 이 독대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나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세 차례 독대를 했는데 두 번째 독대 과정에서 굉장히 질책을 받았고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독대 다음에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뭐 제주도에 내려간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삼성전자 사장이 이제 독일까지 날아가서 직접 지원을 하고 이러한 어떤 지시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 삼성의 전현직 임원의 특검의 진술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부회장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원들 삼성 쪽 주장 다시 한번 CG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총론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바뀐 걸 말씀드리면 아까 이재용 부회장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3번 부인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됐잖아요. 그거 하고 임원들이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걸 임원들이 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최지성 부회장이 딱 나와서 저기 나왔네요. 특검에서는 안 했던 이야기를 법정에서 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은 미전실의 의사결정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그러나 이 부회장의 그런 현안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 누가 될까봐 이 현안은 이 부회장한테 보고 안 해서 부회장께서는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장충기 전 사장 얘기인데 이 얘기는 특검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증언했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와서 그쪽에 사업계획서를 툭 던져줘서 이게 2월 15일 얘기거든요. 그렇죠. 3월 3일 날 이 10억 얼마가 장시호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2016년 2월 3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세 번째 독대가 2월 15일에 있었고요. 근데 법정에서는 말이 완전히 바뀐 게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받아서 전달해줬다고 생각한 그 문서를 지금 생각해보니 안종범 수석한테 내가 직접 받은 것 같은데요. 윗선끼리에 주고받은 상황을 싹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대목인데 예. 사실은 이게 장시호 씨 쪽의 얘기에 의하면 최순실이 갑자기 전화 와서 야, 그 예산 좀 들어간 자료 빨리 날려 그래서 퀵으로 보낸 거예요. 예. 퀵으로 전달이 돼서 이 대통령과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툭 건넨 것으로 전해졌던 얘기를 예. 완전히 위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와서 네. 예. 그리고 황성수 그러니까 황성수 또 황성수 전 전무 얘기가 황당한 게 이게 전 말만 바뀐 건데 최순실의 배경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압박받았고 강요받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거 이게 특검에서 주장했나요? 아니요. 이거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 특검에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특검에서는 이 승마 지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정시 단독 지원으로 바뀐 뒤에도 지원을 계속한 것이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거의 뇌물이기 뇌물에 때문에 가까운 뇌물이다. 뇌물이니까 뇌물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말을 바꾼 거는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여서 최순실의 이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랬습니다 하는데 이건 말만 바뀐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의 배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삼성,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덜덜 떨 정도로 최순실의 프로파일을 조사했을 텐데 예. 최순실 그럼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네. 그 정유라라는 승마 선수의 엄마네.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오, 신사동에 300억에 가까운 건물을 갖고 있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겠습니까? 최순실의 배경은 아버지가 최태민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음이 배경이잖아요. 예.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를 박근혜 이렇게 찍으면 될 것을 최순실의 배경이라고 지금 막 이 뒤를 흐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임원들이 이 최지성 부회장부터 장충기 전 사장 그리고 이제 황성수 전 정무 그리고 여기에는 박상진 또 이 전 전무. 예, 전무까지 포함해서 사실 이제 박원호 전무도 있는데 지금 이 법원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아주 딱 맞는 맞춤형 하나의 아구들을 큰 구축을 한 겁니다. 이재용은 모른다. 네. 그런데 예. 이게 누가 봐도 전략인 걸. 이게 저는 무슨 작전이냐. 이재용 바보 코스프레 작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변론이 크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을 하게 되면 공판 준비 기일이나 공판이 시작할 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향후에 진행되는 공판 기일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변론을 하겠다라는 중요한 쟁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변론의 기본 논조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뼈대인 거죠. 뼈대를 맞춰주는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아하. 갑작스럽게 이제 중간에 최순실의 겁박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 이야기는 쑥 빠져버린 겁니다. 저기 그 도표가 나와요. 또. 그렇죠. 바로 어마어마하게 변론이 달라지는 건데요. 이 변론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변론이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 독대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에게 어떠한 승마와 관련된 지원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갖고 본인이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지시 지원 내용이 보고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변론의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방향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재판부가 이 돈을 받은 이 삼성이 지원하는 금융의 성격 가지고 과연 광요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뇌물에 의해서인가 대가성이 있었냐?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될 것이니까 만약에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변론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삼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삼성이 결정을 한 거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은 아예 여기에 관여 지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강론의 그런 진술들이 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하나를 근데 제가 이 진술이 바뀌는 이 상황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아니 일단 저기 최지성 발언 좀 보세요. 이 부회장이 평소에 복계자라서 이 부회장 자본시장법을 잘 모를 것. 그러니까 승계 과정, M&A,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이걸 잘 모르는
이재용 부회장의 원래 본명은 이 바보.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바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스튜피드라고 하세요. 바보 전략. 어쨌든 자,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예. 또 계열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동생들도 있습니다. 예. 미래전략실의 성격을 볼까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은 그룹 총괄 조정 역할을 하면서 오너의 직속으로 비서실이죠, 일종의. 일종의 비서 역할도 겸하는 그러니까 그룹 전체의 총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실장이 최지성 부회장이었던 것이지 예. 이 조직은 그야말로 오너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었단 말이죠. 오너의 직계 조직.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 진술이 맞다면 법정에서 한 진술. 예, 이게 맞다면 이 미전실의 보고 체계가 이재용 부회장에 가지 않고 다른 오너에게 갔을 수 있다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그룹을 병합하고 인수합병을 하는 이런 큰 문제, 중요한 포인트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 CEO도 아니고 오너한테 보고도 안 하고. 더군다나 이분들은 CEO가 아닙니다. 예. 각 계열사에서 그야말로 연합군 형태로 모아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이라든가 아니면 그 삼성물산이라든가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걸 조정하는 분들이. 그럼 조정하면 그럼 결과를 보고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안 하고 한 거야.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보고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몰랐다? 야. 그러면 박정 드라마 같아요. 보고 체계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와 다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이 이 재판이 조금 더 진행되면 최지성이 마지막에 이럴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는 내 거였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전술인 게 이게 이게 이제 곧 이제 선고가 나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족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고를 안 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할게요. 근데 최근 평론가님,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3차 독대를 했잖아요. 그랬죠. 1차가 2014년 9월 15일. 네. 2차가 2016년, 2015년 7월 25일. 네. 3차가 2016년 2월 15일. 왜 5일 날만 만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오만해서 그런 거. 그게 아니라 그보다 뭔가 휴가는 5만 원 다니면서. 길이를 잡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저는 마지막에 전략을 변경한 게 얼만큼 삼성이 지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좀 고발하고 싶냐 하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략은 일관적이에요. 예. 대가성 없다, 뇌물 아니다, 우린 강요받았다. 그래서 2차 독대 때 나온 얘기가 레이저빔을 맞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왜 승마 지원 안 하냐고 이 협회사인데 이 야단을 맞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툴툴대면서 임원들을 다 소집해서 모아놓고 5분 동안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강요는 일관적이에요. 근데 강요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참 바보스럽게도 경영자지만 이런 내막을 몰랐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에 도입된 건데 전 이것은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에서 강한 영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왜 삼성이 아주 이 국가적으로 지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뺐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강요든 뇌물이든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이 삼성과의 고리에서 끊어내야만 최순실의 강요와 압박, 무슨 짓을 했든 최순실이 총을 꺼냈든 이거는 뇌물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공직자가 있어야 직접 뇌물, 제3자 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그림에서 제거하면 최순실만 남겨놓으면 최순실이 뭐 조폭의 갱보스였다, 알카포네인 줄 알았다, 뭐 배경이 엄청 센 줄 알았다 그러면 강요가 성립이 돼도 뇌물로부터는 아주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다만 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 전략이 너무 바투게 결심 공판 직전에 이루어지면서 재판부를 별로 감동시키지 못할 것 같다. 전 국민도 바보 코스프레 한다고 지금 비웃고 있는 상황을 무슨 판사들만 그럼 모르쇠 하고 이것을 그랬습니까? 이러겠냐 싶은 거죠. 그게 저는 별로 먹히지 않는 전략이라는 생각에는 안도감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쁜 일을 막판에 벌이고 있네요. 재판에서. 김남국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그 변호사들의 심정은 이해하고 싶어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유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 재판에서 유죄가 안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뇌물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뇌물죄와 예.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냥 일반 뇌물죄였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 공무원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자에게 줬기 때문에 제3자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요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힘을 갖고 있는 자에게 무언가 대가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갖고 있는 자와 아주 긴밀한 가족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것. 맞습니다. 제3자 그렇기 뇌물죄.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한 건데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청탁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적어도 청탁을 한 사람이나 또는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독대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은 말씀 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전에 들어간 그 말씀 자료 이거와 그다음에 독대하고 난 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정황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아예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역시 독대 과정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사 그러한 내용의 어떤 진술들이 설사 하면 안 되겠지만 설사 그런 내용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대기업이나 경제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추정이나 추리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입증을 할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유죄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제3자 뇌물죄로만 기소가 된 건 아니고 뇌물죄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공동체로 최순실 씨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묶어서 함께 기소를 했기 때문에 대가 혹은 청탁 어느 것 하나라도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에 준하는 처벌은 가능하다는. 알겠습니다. 최윤 평론가님, 지금 이제 이 김남국 변호사님이 요즘 조금 바쁘셔갖고 최근에 나온 증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이제 청와대 캐비넷 문건 나오기 전이죠. 정유라 씨가 법정 증언하기 전에까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행정관은 뭐라 그랬냐면 내 생각을 담았다. 보고서. 그리고 말씀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선 변호사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말씀 자료 올라온 대로 다 얘기하지 않았다. 그럼 행정관이 만들어준 말씀 자료와 삼성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걸 만들었고 또 이렇게 만든 걸 갖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다음 또 하나는 9월 15일 날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했던 거 2014년.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돈 받으면 거리가 너무 멀다. 뇌물로 보기에는. 이게 지금까지의 디펜스 논리였었는데 정유라 씨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삼성이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서 2014년 7월서부터 9월까지 상세하게 삼성의 승계 과정을 파악한 자료. 이게 로드맵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의 증언을 많은 분들이 좀 폄훼하는 차원에서 자, 엄마 최순실로부터 이렇다고 전해 들었다. 이건 전원 진술이다. 전문 지료라고 전문 증거 자료라고. 이것이 직접 듣거나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력이 좀 떨어진다라고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장황한 진술, 이 증언을 잘 보면요. 직접 이야기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뺐어요. 최순실 관련된 전원, 엄마와 삼성은 알고 있었다. 삼성이 몰랐을 리가 없다. 삼성이 이제 그 말을 삼성 명의로 바꿔놨기 때문에 화를 냈다고 들었다. 이거 아니고요. 말을 탄 승마 선수 입장에서 우리가 비타나 V 그 말 다쳤어요. 그 말은 이제 달리지 못해요. A급 명마가 아니에요. 근데 삼성은 그것을 통관만 허용이 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 쓰겠다라고 하는데 못 쓰는 말이에요. 이런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얘기거든요. 승마 선수여야만 알 수 있는 증언들을 해요. 그럼 삼성이 왜 이제 값어치가 떨어진 말을 굳이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삼성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좀 부각시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증언 기록에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캐비닛 문건이 저는 제2의 스모킹건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는 그 문건의 내용, 삼성 승계에 대한 그리고 비판 여론까지 다 적어놓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작성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국무조정실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 이 정책조정실에 기획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가서 이 문건을 다 만들고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2016년 초부터 이게 민간 근로휴직제를 쓰면서 공무원이 삼성생명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합병 이후에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재편에 따라서 지주사의 역할로 바뀌거든요.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합니다. 청와대 내에서 삼성 합병 문건을 만든 사람이 삼성생명으로 간다? 1년 동안 거기서 삼성맨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자 그해 말에,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이 터진 이후에 예. 다시 국무조정실로 복귀를 해요. 어허. 지금도 고위 간부로 공직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삼성 들어갔다 나온 그럼 사람이 그 사람을 문초해야 되는 것이죠. 2014년 말씀하신 대로 2015년, 2016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며 삼성생명에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서 얼마를 챙긴 것인지를 따져봐야죠. 현직 공무원이면 아하. 이게 만약에 이 공직자로서의 그러네요. 윤리 위배가 된다면 이것은 또 징계에 붙여줘야 될 문제입니다. 형사재판도 필요해 보이고. 김남국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더듬어 보면 올해 1월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할 때 그때는 뇌물과 특경법상 횡령,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재산 국외 도피가 없었어요. 근데 2월에는 재산 국외 도피까지 누면서 그때 아차 변호사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뇌물죄를 인정하면 뇌물 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싸게 가면서 특경법상 횡령, 재산에 협조하고 재판에 협조하고 특경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를 빼는 전략으로 가지 않고 왜 저렇게 무리하게 갔을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인데 근데 지금 탄핵까지 다 됐어요? 근데 왜 길을 쓰고 큰 특경법상의 횡령은 이거 무기징역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왜 이 뇌물죄를 끝까지 방어하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을까요? 뇌물죄도 사실상 특경법상의 횡령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의 사비나 이런 것을 털어서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삼성의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게 같이 일맥상통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뇌물죄가 인정이 되게 되면 특경법상의 특경까지 뇌물도 같이 같이 쫙 가니까 연결이 되는 이게 전체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의 우두머리 죄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궁금하거든 사람들은 저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의리가 있이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네. 이게 그거는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이 뇌물죄가 유죄가 되는 순간 특경법상의 횡령, 재산 국외 도피 전부 다 같이 인정이 되는 거죠. 역시 변호사라서 좀 틀리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한번 떠보려고 물어봤거든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최영일 평론가님 바보 코스프레 네.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뭐 SNS 여론뿐 아니라 예.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제 나이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들이 이 포장마차에서 만나면 7, 80%가 다 기업맨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잖아요. 예. 넥타이 부대잖아요. 예. 이분들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뭐 이 부장급이나 혹은 임원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숨을 쉬어요. 글로벌 리더십, 대한민국 1등 우량 기업이라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보임을 서슴지 않는 조윤선 전 장관은 이해가 돼요. 집에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라도. 그래서 나는 부하들이 한 거 몰랐고 위에 대통령이 한 거 몰랐고 중간에 끼어서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난 바보예요. 해서 집에 갔잖아요. 결국 석방돼서 집행유예로. 그런데 이 삼성의 리더십이 이런 것이었나. 이 정도였나. 국민들이 봐도 이것은 면피 전략임을 뻔히 아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아쉬움에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도를 보면 잠깐만요. 김 기자님, 그 전에 보도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삼성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품성, 재벌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모든 걸 알아서 한다. 전용기 팔아 넘기고 직접 가방 들고 비행기 타고 해외 그 지사들 찾아다니고 하면서 꽤 유능하고 이 시대의 컨셉에 맞고 트렌드에 맞는 그런 리더십임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비행기를 팔았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에 있게 되면 이를테면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보고를 받고 아니면 코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때 지난번 모 의원처럼 노룩 패스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직접 가방을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출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컷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단순히 그게 그분의 본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쭉 두 분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까지 나온 그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이를테면 이제 간접 증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 정도는 국가 운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의 증언은 정유라 본인이 삼성 직원과 나눈 대화가 아니고 본인이 말거래에 개입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들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검찰 수사가 간혹 그 얼개를 짜놓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프레임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수사에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 삼성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다. 삼성은 어쨌든 승계 구도를 가져가면서 A안이 안 됐을 경우에는 플랜 B, 플랜 C까지도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조직인데 근데 어찌 하다 보니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그럼 혹시 민원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럼 우리 이런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은 그거를 왁구를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이 좀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요 경제수석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방해만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원금의 성격을 정말 삼성이 무슨 순수하게 그렇게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유죄가 나오느냐 무죄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진술과 법정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두 사람의 진술 중 어떤 것을 더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법정 원래 기본적으로는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판사 앞에서 한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특검에서의 진술도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사건이 바로 난 다음의 직후, 그러니까 기억으로부터 훨씬 더 가까운 시일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변호인이 옆에 있어서 자유롭게 진술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에서의 진술이 바뀌어가지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특별하게 이상하게 바꿨다라고 하면 판사가 가장 물어보는 것이 진술에 바뀐 동기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인들의 어떤 진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같이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술 내용을 바꿨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법정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것은 피고인의 어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진술 자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진술보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전실이라고 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법정에서 진술도 역시 이재용 부회장을 덮어주기 위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검에서의 진술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죠. 최근 평론가님. 네. 자,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말씀하신 게 이용우 대법원장이 검찰 조서를 집어던져라. 공판 중심주의로 가자. 이 이야기는 검찰이 수사 과정,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행태, 또 피의자를 살짝 좀 겁박하는 듯한 이 조서가 나올 수가 있으니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그러나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변호사가 옆에서 있었고 대한민국 최강의 법무법인이 옆에서 조력을 하고 있었고 자유롭게 진술했었고 기억은 더 가까이 있었고 이런 걸 재판부가 모를까요? 다 보고 있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정서와 재판부의 시선이 크게 다를 수가 없다. 그야말로 재판부, 판사들이 무언가 다른 어떤 아주 강력한 인적 관계가 이면으로 있지 않고는 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일전에 블랙리스트 판결이 나오자 블랙리스트 사건의 정점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무혐의 형태로 지금 빠져나갔어요. 다만 노태강 당시 국장을 이제 해임한 것, 공직에서 쫓아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제 명시를 했어요. 특검은 그 부분은 이쪽의 증거로 채택을 했고 아마 저쪽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에서는 박 대통령은 자유롭다라는 걸 채택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지금 빠져있는 하나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형입니다. 왜? 잘못된 기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상식적 판결을 내릴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요는 일관적이에요. 근데 강요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참 바보스럽게도 경영자지만 이런 내막을 몰랐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에 도입된 건데 전 이것은 조윤선 전 장관의 무죄에서 강한 영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왜 삼성이 아주 이 국가적으로 지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냐면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뺐어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강요든 뇌물이든 지금 박 전 대통령을 이 삼성과의 고리에서 끊어내야만 최순실의 강요와 압박, 무슨 짓을 했든 최순실이 총을 꺼냈든 이거는 뇌물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공직자가 있어야 직접 뇌물, 제3자 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그림에서 제거하면 최순실만 남겨놓으면 최순실이 뭐 조폭의 갱보스였다, 알카포네인 줄 알았다, 뭐 배경이 엄청 센 줄 알았다 그러면 강요가 성립이 돼도 뇌물로부터는 아주 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다만 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이 전략이 너무 바투게 결심 공판 직전에 이루어지면서 재판부를 별로 감동시키지 못할 것 같다. 전 국민도 바보 코스프레 한다고 지금 비웃고 있는 상황을 무슨 판사들만 그럼 모르쇠 하고 이것을 그랬습니까? 이러겠냐 싶은 거죠. 예. 그게 전 별로 먹히지 않는 전략이라는 생각에는 안도감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쁜 일을 막판에 벌이고 있네요. 재판에서. 김남국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그 변호사들의 심정은 이해하고 싶어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유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 재판에서 유죄가 안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뇌물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뇌물죄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냥 일반 뇌물죄였다라고 한다면 공무원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일반 공무원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자에게 줬기 때문에 제3자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요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힘을 갖고 있는 자에게 무언가 대가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갖고 있는 자와 아주 긴밀한 가족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한 건데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청탁을 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면 적어도 청탁을 한 사람이나 또는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독대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은 말씀 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전에 들어간 그 말씀 자료 이거와 그 다음에 독대하고 난 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제 정황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아예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있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역시 독대 과정에서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가사 그러한 내용의 어떤 진술들이 설사 하면 안 되겠지만 설사 그런 내용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대기업이나 경제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추정이나 추리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입증을 할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유죄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제3자 뇌물죄로만 기소가 된 건 아니고 뇌물죄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공동체로 최순실 씨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묶어서 함께 기소를 했기 때문에 대가 혹은 청탁 어느 것 하나라도 성립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에 준하는 처벌은 가능하다는. 알겠습니다. 최윤 평론가님, 지금 이제 이 김남국 변호사님이 요즘 조금 바쁘셔갖고 최근에 나온 증거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이제 청와대 캐비넷 문건 나오기 전이죠. 정유라 씨가 법정 증언하기 전에까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행정관은 뭐라 그러냐면 내 생각을 담았다. 보고서. 그리고 말씀 자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선 변호사 측에선 뭐라 그랬냐면 말씀 자료 올라온 대로 다 얘기하지 않았다. 그럼 행정관이 만들어준 말씀 자료와 삼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걸 만들었고 또 이렇게 만든 걸 갖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 그다음 또 하나는 9월 15일 날 만났을 때 도와달라고 했던 거 2014년.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돈 받으면 거래가 너무 멀다. 뇌물로 보기에는. 이게 지금까지의 디펜스 논리였었는데 정유라 씨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삼성이 어떻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상세하게 삼성의 승계 과정을 파악한 자료. 네. 이게 로드맵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의 증언을 많은 분들이 좀 폄훼하는 차원에서 예. 자, 엄마 최순실로부터 이렇다고 전해 들었다. 이건 전원 진술이다. 전문 지료라고, 예. 전문 그래서 증거 자료라고 그러죠. 이것이 직접 듣거나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흠. 증거력이 좀 떨어진다라고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장황한 진술, 이 증언을 예. 잘 보면요. 직접 이야기한 것들이 꽤 있어요. 아하.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뺐어요. 최순실 관련된 전원, 엄마와 삼성은 알고 있었다. 삼성이 몰랐을 리가 없다. 삼성이 이제 그 말을 삼성 예. 명의로 바꿔놨기 때문에 화를 냈다고 들었다. 이거 아니고요. 말을 탄 승마 선수 입장에서 예. 이 우리가 비타나 V 예. 그 말 다쳤어요. 예. 그 말은 이제 달리지 못해요. 예. A급 명마가 아니에요. 근데 삼성은 그것을 통관만 허용이 되면 국내로 전무, 그리고 여기에는 박상진 또 이 전무. 전무까지 포함해서 사실 이제 박원호 전무도 있는데 지금 이 법원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아주 딱 맞는 맞춤형 하나의 아구들을 큰 구축을 한 겁니다. 이재용은 모른다. 네. 그런데 예. 이게 누가 봐도 전략인 걸. 이게 저는 무슨 작전이냐. 이재용 바보 코스프레 작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변론이 크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 재판을 하게 되면 공판 준비 기일이나 공판이 시작할 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향후에 진행되는 공판 기일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변론을 하겠다라는 중요한 쟁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변론의 기본 논조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뼈대인 전체 거죠. 뼈대를 맞춰주는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알았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어허. 갑작스럽게 이제 중간에 최순실의 겁박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 이야기는 쑥 빠져버린 겁니다. 저기 그 도표가 나와요. 또. 그렇죠. 바로 어마어마하게 변론이 달라지는 건데요. 이 변론의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변론이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 독대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에게 어떠한 승마와 관련된 지원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갖고 본인이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그리고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지시 지원 내용이 보고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변론의 굉장히 지금 핵심적인 방향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재판부가 이 돈을 받은 이 삼성이 지원하는 금융의 성격 가지고 과연 광요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뇌물에 의해서인가 대가성이 있었냐?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될 것이니까 만약에 이게 뇌물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변론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삼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삼성이 결정을 한 거니까.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은 아예 여기에 관여 지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 방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강론의 그런 진술들이 다 이렇게 나온 여기 거죠. 하나를 근데 제가 이 진술이 바뀌는 이 상황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아니 일단 저기 최지성 발언 좀 보세요. 이 부회장이 평소에 복계자라서 이 부회장 자본시장법을 잘 모를 것. 그러니까 승계 과정, M&A,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이걸 잘 모르는 이재용 부회장의 원래 본명은 이 바보.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하다라는 거죠. 근데 바보라는 표현이 좀 좋지 않은 거 스투피드라고 하세요. 스투피드. 바보 전략. 어쨌든 자,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예. 또 계열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동생들도 있습니다. 예. 미래전략실의 성격을 볼까요?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은 그룹 총괄 조정 역할을 하면서 오너의 직속으로 비서실이죠 일종의 비서 역할도 겸하는 그러니까 그룹 전체의 총괄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실장이 최지성 부회장이었던 것이지 예. 이 조직은 그야말로 오너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었단 말이죠. 오너의 직계 조직.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이 진술이 맞다면 법정에서 한 진술. 예, 이게 맞다면 이 미전실의 보고 체계가 이재용 부회장에 가지 않고
다른 오너에게 갔을 수 있다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그룹을 병합하고 인수합병을 하는 이런 큰 문제, 중요한 포인트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 CEO도 아니고 오너한테 보고도 안 하고. 더군다나 이분들은 CEO가 아닙니다. 예. 각 계열사에서 그야말로 연합군 형태로 모아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이라든가 아니면 그 삼성물산이라든가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걸 조정하는 분들이. 그럼 조정하면 그럼 결과를 보고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안 하고 한 거야.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보고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몰랐다? 야. 그러면 막장 드라마 같아요. 보고 체계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와 다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이 이 재판이 조금 더 진행되면 최지성이 마지막에 이럴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는 내 거였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전술인 게 이게 막판이게 이제 곧 이제 선고가 나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족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고를 안 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추가할게요. 근데 최영일 평론가님, 제가 궁금한 게 네. 3차 독대를 하잖아요. 그랬죠. 1차가 2014년 9월 15일, 네. 2차가 2016년, 2015년 7월 25일, 네. 3차가 2016년 2월 15일. 왜 5일 날만 만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오만해서 그런 거. 그게 아니라 그보다 뭔가 아니, 휴가는 5만 원 다녀서 길이를 잡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저는 길이를 잡는 방법이. 마지막에 전략을 변경한 게 얼만큼 삼성이 지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좀 고발하고 싶냐 하면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략은 일관적이에요. 예. 대가성 없다, 뇌물 아니다, 우린 강요받았다. 그래서 2차 독대 때 나온 얘기가 레이저빔을 맞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왜 승마 지원 안 하냐고 이 협회사인데 이 야단을 맞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투출되면서 임원들을 다 소집해서 모아놓고 5분 동안 얘기를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강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은근 깔때기. 아닙니다. 오만한 게 맞네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휴가는 5만으로 다녀오셨나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그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과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삼성에서의 어떤 그 변론 전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변호사이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 줄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오만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 소개해달라니까요. 예, 지금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특검에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삼성에서 세 군데에 있습니다. 재단에다가 먼저 했고요. K재단,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게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정유라에게 독일에 날아가서 삼성이 직접 한 20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계약을 비덱스포스죠? 맞습니다. 200억 원 정도의 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8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말을 사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16억 원 정도 되는 장시호.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다가 지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 사실 자체는 부인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를 놓고 이제 쟁점이 되게 되는 것인데 특검에서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뇌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뇌물의 성격을 띠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입증을 해야겠는가라고 한다면 뇌물을 준 이유를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물의 이유가 바로 되는 것이 바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그 삼성의 경영권 순교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유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임원들. 그리고 무엇을 보고 그러면 최순실한테 줬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언제 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는가를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입니다. 이 독대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나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 세 차례 독대를 했는데 두 번째 독대 과정에서 굉장히 질책을 받았고 이 두 번째 과정에서 독대 다음에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뭐 제주도에 내려간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삼성전자 사장이 이제 독일까지 날아가서 직접 지원을 하고 이러한 어떤 지시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
삼성의 전현직 임원의 특검의 진술과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 이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니요, 지금 아까 그 부회장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임원들 삼성 쪽 주장 다시 한번 CG 띄워주시죠. 지금 총론을 말씀하신 거고 예. 제가 바뀐 걸 말씀드리면 예, 강도 아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모른다 예.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3번 부인했잖아요. 예. 지금 베드로가 됐잖아요. 아하, 그거하고 임원들이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그렇죠. 것이다. 그걸 임원들이 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최지성 부회장이 딱 나와서 아하, 저기 나왔네요. 특검에서는 안 했던 이야기를 법정에서 한 것이 이재용 부회장은 미전실의 의사결정에 별로 관여하지 않아요. 어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기 그러나 이 부회장의 네. 그런 현안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다. 누가 될까 그리고 누가 될까봐 이 현안은 이 부회장한테 보고 안 해서 부회장께서는 아하. 모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예. 거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장충기 전 사장 얘기인데 이 얘기는 특검에서 이 사람은 뭐라고 찍어냈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와서 그쪽에 사업계획서를 툭 던져줘서 어허. 이게 2월 15일 얘기거든요. 그렇죠. 3월 3일 날 이 10억 얼마가 장시호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동계 스포츠 영재 센터에 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2016년 2월, 3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세 번째 독대가 2월 15일에 있었고요. 근데 법정에서는 말이 완전히 바뀐 게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받아서 전달해줬다고 생각한 그 문서를 지금 생각해보니 안종범 수석한테 내가 직접 받은 것 같은데요. 윗선끼리에 주고받은 상황을 싹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대목인데 예. 사실은 이게 장시호 씨 쪽의 얘기에 의하면 최순실이 갑자기 전화 와서 어허. 야, 그 예산 좀 들어간 자료 빨리 날려 그래서 퀵으로 보낸 거예요. 예. 퀵으로 전달이 돼서 이 대통령과 부회장의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툭 건넨 것으로 전해졌던 얘기를 예. 완전히 위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와서 네. 예. 그리고 황성수 그러니까 황성수 또 황성수 전 전무 얘기가 황당한 게 이게 전 말만 바뀐 건데 최순실의 배경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압박받았고 강요받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거 이게 특검에서 주장했나요? 아니요. 이거 이렇게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 특검에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특검에서는 이 승마 지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정시 단독 지원으로 바뀐 뒤에도 지원을 계속한 것이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거의 뇌물이기 뇌물에 때문에 가까운 뇌물이다. 뇌물이니까 어허. 뇌물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말을 바꾼 거는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여서 최순실의 이 강요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랬습니다 하는데 이건 말만 바뀐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의 배경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삼성,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덜덜 떨 정도로. 최순실의 프로파일을 조사했을 텐데 예. 최순실 그럼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네. 그 정유라라는 승마 선수의 엄마네.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오, 신사동에 300억에 가까운 건물을 갖고 있어.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겠습니까? 최순실의 배경은 아버지가 최태민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음이 배경이잖아요. 예. 국민들이 다 아는 얘기를 박근혜 이렇게 찍으면 될 것을 최순실의 배경이라고 지금 막 이 뒤를 흐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임원들이 이 최지성 부회장부터 장충기 전 사장 그리고 이제 황성수 전 들어오겠다 쓰겠다라고 하는데 못 쓰는 말이에요. 이런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승마 선수여야만 알 수 있는 증언들을 해요. 그럼 삼성이 왜 그 이제 값어치가 떨어진 말을 굳이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느냐? 삼성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좀 부각시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사줄 말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증언 기록에 있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캐비닛 문건이 저는 제2의 스모킹건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는 그 문건의 내용, 삼성 예. 승계에 대한 그리고 비판 여론까지 다 적어놓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작성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국무조정실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 정책조정실에 기획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가서 이 문건을 다 만들고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2016년 초부터 이게 민간 근로휴직제를 쓰면서 공무원이 삼성생명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합병 이후에 삼성생명이 삼성그룹의 재편에 따라서 지주사의 역할로 바뀌거든요. 1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합니다. 청와대 내에서 삼성 합병 문건을 만든 사람이 삼성생명으로 간다? 1년 동안 거기서 삼성맨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지자 그해 말에, 그러니까 이제 국정농단이 터진 이후에 예. 다시 국무조정실로 복귀를 해요. 어허. 지금도 고위 간부로 공직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삼성 들어왔다 나온 그럼 사람이. 그 사람을 문초해야 되는 것이죠.
2014년 말씀하신 대로 2015년, 2016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이며 삼성생명에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면서 얼마를 챙긴 것인지를 따져봐야죠. 현직 공무원이면 이게 만약에 이 공직자로서의 그러네요. 윤리 위배가 된다면 이것은 또 징계에 붙여져야 될 문제입니다. 형사재판도 필요해 보이고. 김남국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더듬어 보면 올해 1월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할 때 그때는 뇌물과 특경법상 횡령,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만 있었거든요. 재산 국외 도피가 없었어요. 근데 2월에는 재산 국외 도피까지 누면서 그때 아차 변호사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뇌물죄를 인정하면 뇌물 공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싸게 가면서 특경법상 횡령, 재산에 협조하고 재판에 협조하고 특경법상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를 빼는 전략으로 가지 않고 왜 저렇게 무리하게 갔을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인데. 근데 지금 탄핵까지 다 됐어요? 근데 왜 길을 쓰고 큰 특경법상의 횡령이 무기징역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왜 이 뇌물죄를 끝까지 방어하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 있을까요? 뇌물죄도 사실상 특경법상의 횡령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의 사비나 이런 것을 털어서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삼성의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같이 일맥상통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뇌물죄가 인정이 되게 되면 특경법상의 뇌물도 같이 쫙 가니까 이게 전체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의 우두머리 죄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궁금하거든 사람들은 저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의리가 있이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이 뇌물죄가 유죄가 되는 순간 특경법상의 횡령, 재산 국외 도피 전부 다 같이 인정이 되는 거죠. 역시 변호사라서 좀 틀리네.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한번 떠보려고 물어봤거든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최영일 평론가님 바보 코스프레. 네.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뭐 SNS 여론뿐 아니라 예.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다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제 나이 50대 초반의 중년 남성들이 이 포장마차에서 만나면 70~80%가 다 기업맨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잖아요. 예. 넥타이 부대잖아요. 이분들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뭐 이 부장급이나 혹은 임원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숨을 쉬어요. 글로벌 리더십, 대한민국 1등 우량 기업이라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가 죄를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보임을 서슴지 않는 조윤선 전 장관은 이해가 돼요. 집에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라도. 그래서 나는 부하들이 한 거 몰랐고 위에 대통령이 한 거 몰랐고 중간에 끼어서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난 바보예요. 해서 집에 갔잖아요. 결국 석방돼서 집행유예로. 그런데 이 삼성의 리더십이 이런 것이었나. 이 정도였나. 국민들이 봐도 이것은 면피 전략임을 뻔히 아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아쉬움에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도를 보면 잠깐만요. 김 기자님, 그 전에 보도를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삼성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품성, 재벌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모든 걸 알아서 한다. 전용기 팔아 넘기고 직접 가방 들고 비행기 타고 해외 그 지사들 찾아다니고 하면서 꽤 유능하고 이 시대의 컨셉에 맞고 트렌드에 맞는 그런 리더십임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비행기를 팔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에 있게 되면 이를테면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다 보고를 받고 아니면 코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에 해외 나갔다가 들어올 때 지난번 모 의원처럼 노룩 패스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직접 가방을 들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출되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컷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단순히 그게 그분의 본질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쭉 두 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나온 그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이를테면 이제 간접 증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박용수 특검팀과 삼성 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종결 앞두고 불꽃 튀는 마지막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김남국 변호사님 모처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팟캐스트 하면서 좀 뜬다고 오만해졌어요? 아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휴가는 오만으로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지리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도 네. 요즘 또 팟캐스트 데뷔한다고. 예. 이거는 이영경 전 앵커 예. 그리고 이 양지열 변호사가 너무 어허. 하고 싶어해서 어허. 저는 그냥 밑반찬처럼 곁들여진 겁니다. 그 팟캐스트 하면 회사 소속사는 있을까요? 어디 소속이세요? 소속사는 이게 이 데마시안이라는 회사가 하는데요. 예. 그게 처음에 전 몰랐는데 예. 거기 대주주가 제가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전국구라는 팟캐스트와 이렇게 예. 결연이 돼 있는. 이미 이제 공룡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봉주 라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니, 봉주 라인은 네. 없어요. 봉 라인. 봉 라인. 아니, 방금 양재열 변호사님 만나고 왔는데요. 예. 양재열 변호사님이 다음 회차부터는 채찍을 들고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좀 멋있게 하려고? 아니요. 그럼. 그러니까 이 트래픽을 올려보겠다고. 최영일 교수님이 안 웃길 때마다 채찍을 때리시겠다고. 아니, 근데 진짜 언론사시니까. 지난해 4월 13일 총선 이후에 한 언론인 중견, 거의 뭐 이제 회장 가까운 정도의 분을 만났더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언론 권력은 팟캐스트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셔갖고, 그건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4.13 총선은 종편과 팟캐스트의 전쟁에서 팟캐스트의 승리였다. 제가 일단 팟캐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팟캐스트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팟캐스트에서 안 불러줘요. 그렇죠, 안 불러주세요. 자,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이 검찰 조사 때, 특검 조사 때와는 달리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예. 저희 준비된 CG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네, 우선 입을 연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식의 해명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일단 특검 조사에서는 경영권 승계 위해 삼성,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것 아닌가 했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재판에서 진술을 했고요. 예. 그리고 승마 지원한 거 아닌가 했는데 승계 청탁, 경영 승계 청탁을 하고 경영 승계 청탁을 하고 승마 지원한 것 아니냐. 아닌가. 그럼 이제 이거는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청탁, 대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맞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유라 얘기도 없었고 최순실이 누군지도 몰랐고 독대 때 경영 승계 얘기 없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독대 이후에 미전실 대책회의 주재해 승마 지원 지시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예.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꼬리를 잘 넣는 셈인데 회의 주재한 적 없고 지원 지시한 적 없다. 그리고 저 회의는 최지성 부회장이 총괄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독대 이후 미전실 대책회의 주재 저거는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2차 만남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야단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야단 맞고 긴급하게 회의를 주재했는데 회의 주재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최지성 미전실장에게 그룹 현안 보고받은 게 사실 아닌가? 승마 지원 보고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룹 현안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는 진술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특검에서 조사했던 내용과는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검에서 조사할 때의 내용과 그리고 법원에서 진술할 때의 내용이 이렇게 번복됐을 때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보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러지 않았다는데 사실이 아니라는데 정유라도 몰랐다는데 이건 이제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근데 재판부와 특검은 다 알고 있죠. 당시 상황에서 이들이 진술한 내용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아니면 현재 증인이 아니라 지금 증인들은 위증을 만약에 증인으로 나왔으면 위증을 할 수가 없죠. 지금은
피고인 당사자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해도 이것은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전실이라든가 삼성 관계자들이 나와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고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그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것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호도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당국 변호사님 지금 이제 CG 떴는데요. 저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전현직 임원들, 특검팀 주장 이재용 부회장, 정씨 승마 지원 알고 있었고 지시했다. 삼성 쪽 안 보이나요 저게? 아니요, 안 봐도